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됐다는 게 이제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지점이라는 거죠. 군함도는 만들어진 논리예요. 혐한론자들. 감옥서입니다. 지옥서입니다. 군함도의 제일 인상적인 곳은 강제징용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어서 우리나라의 3명당 1명이 강제징용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세계유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계유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인류가 함께 지켜야 되는 보편적이고 탁월하고 타당한 가치가 있어야만 그게 세계유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됐다는 게 이제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왜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건 군함도 하나만 등재가 됐던 건 아니에요. 일본 국내에 8개의 현이 있는데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부터 진행되었던 산업혁명 유산으로 23개의 자산을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비서구권, 즉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최초로 의미 있게 변화가 된 곳이 이곳이고 세계가 함께 지켜야 될 보편적인 탁월한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뭐 그럴만하죠. 어쨌든 뭐 그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곳이 원래 하시마라는 섬이잖아요. 나가사키에서 외떨어진 곳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면 1890년대 때 시기적으로 메이지 유신 이유가 맞아요. 미쓰비시라는 기업에 의해서 개발된 해저 탄광 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층 아파트, 학교, 병원, 오락시설 등 한때 가장 잘 나갈 때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한 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2015년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었던 윤병세 장관이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시설만을 강조하고 미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어떻게 맞서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신청했던 대상은 1850년부터 1910년 사이만을 대상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말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넘어간 것 1920년대 중반 이후고요. 강제징용이 진행된 건 1937년 이후예요. 지금 일본 측이 1850년부터 1910년 사이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건 만들어진 논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가보면 제일 그 눈에 띄는 곳이 어디냐면 고층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고층 아파트들은 30년대 때 만든 아파트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함도의 제일 인상적인 곳은 강제징용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어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공식 문서나 이런 데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주장도 못하고 이렇게 배제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왜곡이 생겨요. 어떤 왜곡이 생기냐?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는 1910년에 우리가 되게 맑고 밝게 산업하던 유네스코고요. 저긴 보지 마세요. 저기는 말하기 곤란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와서 계속 좋은 얘기만 하면서 덮고 가버린 거예요. 일본인들 역사 거의 몰라요. 그래 보니까 여기에 딱 부응하는 게 뭐예요? 혐한론자들. 봐라.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을 한국의 몇몇 인간들이 이런 나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다 하면서 그런 거짓 선전을 퍼뜨리게 되면서 우리만 이상하게 돼버리는. 근데 물론 지금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국제적 영향이 크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과거 식민지 시절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45년 해방, 48년에 정부 수립, 30-40년 만에 쫙 성장을 해가지고 야, 니네 옛날 잘못했잖아. 따박따박 따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앞부분만 기리려고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시마, 군함도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진 거야? 일본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죠. 왜냐면 우리는 과거 징용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비단 군함도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벌였었던 수많은 만행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하시마를 비롯해서 이 일대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했지?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왜 일어나냐?
일본의 역사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년대 때부터 경제 성장은 가공화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80년대 때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막 사들이기 시작을 했었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하와이에 펜션을 짓는 개를 들었다. 이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갈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칠 정도의 버블 경제가 차오르다가 뻥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몰락을 하죠. 경제가 몰락하면서 이것도 정말 특이한 현상인데 페어붐이라는 게 일어나요. 페어붐. 이런 페어가 여기만 있을까 하다가 하시마가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기술주의에 대한 또 굉장히 열광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그게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페어의 한때의 어떤 영광, 기술의 어떤 절정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201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진작가들과 많은 매니아들이 적극적으로 군함도를 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자까지 갔는데 하나가 크게 빠져 있죠. 이곳이 어떤 섬으로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에 몰아넣었는지에 대해선 완벽하게 놓치게 되면서 두 나라 간의 충돌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숨기려고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이 갈등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이 강제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40년대 때 절정이에요. 1943년에서 45년 사이에 한 800명 정도가 강제 노동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 막바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고의를 짜내야 돼요. 군함도로 얘기를 들어오게 되면 탄광안이 매우 좁고 온도가 45도를 넘나 들었고 유독가스가 수시로 분출되었다. 창문마다 격자로 다 막아놔요. 그리고 썩은 다다미. 목욕탕 물도 되게 더러웠었어요. 그래서 목욕탕 물을 된장국이라고 불렀었어요. 먹는 거는 식사량 적었을 것이고 주는 식수들 굉장히 좋지 못한 물을 줬을 거예요. 군함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결합하다 보면 가장 가혹했던 공간으로서 유명했고요. 사실은 가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뭐냐면 섬이라는 특수한 공간이고 이곳은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탄원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섬이다, 지옥섬이다. 그 다음은 군함도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징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937년, 38년 어간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일본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여요. 이 상태에서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여기도 또 점령할 만한 땅이 있잖아요. 거길 쳐들어가요. 약 3, 4년 사이에 일본은 폭주 기관차가 돼버려요. 폭주 기관차.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부족한 부분들을 조선인들을 징발해서 메꾸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가 징용이라고 하죠. 혹은 뭐 징병, 일본군 위안부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발휘가 돼요. 이런 활동들을 보장해줬던 건 1938년에 발표된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이건 위임임법이라고 해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금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악법이죠.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정한 지역에 일을 시키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대기하고 먹는 식사, 집 이런 것들을 다 빚으로 계산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강제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일을 하면 돈을 주냐? 돈 대신에 전표라는 걸 줘요. 근데 강제 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 저축이 뭐냐면 받은 임금의 일부를 떼다가 천황에게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돈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 같아요. 그리고 돌아올 적에 전표를 돈으로 바꿔준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때 받은 전표를 다 모아두고 계셨어요. 언제 나한테 돈을 줬냐고. 막 앞에서 펑펑 우세요. 진짜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당시 구조였었어요. 몇 명이 끌려갔냐를 보면 해외에 안 끌려갔던 사람은 일본이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요. 약 550만 명. 해외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발표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밝혀낸 숫자가
200에서 250만 명 정도예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에서 2,300만 사이거든요. 그러면 3명당 1명이 국내건 해외건 강제징용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징용의 현장을 크게 세 마디로 정리를 하면 구타, 사망, 학살. 노동훈련소장에 들어가자마자 때려요. 저항을 하면 또 때려요. 탈출을 하죠. 잡아와서 또 때려요. 그리고 상당수의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매는 참을 수 있었는데 너 자꾸 이렇게 저항하면 네 동생이나 네 아버지를 데려올 거야.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징용의 현장을 기억하려면 고된 강제 노동의 현장이기 때문에 폭행이 빈번했었다는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사망이란 말을 썼잖아요. 많이 죽어요. 하이난의 원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조선인들은 공기 주사를 놨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다 공기를 주입해서 죽이고 불태웠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타나요. 세 번째, 제가 학살이라는 말을 했죠. 이건 뭐냐면 분풀이로 죽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학살극이 제일 흔했던 건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가 제일 흔했었어요. 자기들 망했잖아요. 얘네들은 해방이 돼서 좋다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열받잖아요. 특정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거 죽이거나 이런 보도들도 굉장히 흔해요. 제가 조금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극악스러운 구조에서 구타와 슬픈 죽음과 학살이라는 비극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 약간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너 생각보다 차분하게 얘기하네? 상대가 왜곡되게 나올 적에 계속 흥분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잘 하려면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이뤄낸 성과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극악스럽고 잘못된 모습들, 특히 조선인들 강제노동 같은 경우들은 아주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고통받았는지를 좀 객관적인 분노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많이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울고 싶어요. 네.